지은아, 너 우리 친딸 아니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입양아야. 생후 한 달 됐을 때 주워왔다. 손에 쥔 서류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53살 이지은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저의 채널 인생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매달 25일, 저는 어머니 통장에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하루 10시간씩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바닥을 닦으며 번 돈이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이니까요. 동생 민재는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진첩을 넘기면 이상했습니다. 동생은 100일 사진도 있고 돌잔치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릴 적 사진은 돌 이후부터만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기 때 사진은요? 그때 카메라가 고장나서 그래. 어머니는 늘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지 한 달. 병원비는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민재는 의사 선생님께 연명 치료 중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실 거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아직 의식이 있으시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가 낼 거야? 벌써 3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 민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제게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국 제가 500만 원을 냈습니다. 제 적금을 깨서 아버지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재는 장례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이 다 병원비로 나갔다면서요.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300만 원. 제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민재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동생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됐어. 미숙이가 다 준비한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올케 미숙은 명절 음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정성껏 만든 잡채와 나물을 들고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상에 올라온 음식은 전부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미숙아, 고생했다. 힘들었지? 어머니는 올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만든 잡채와 나물은 냉장고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손가락이 저릿하고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딸이니까 며느리인 올케를 챙기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생신인데 뭐 해드릴까요? 아, 생일? 민재가 저녁 사준대. 저도 같이 갈게요, 엄마. 너는 일 있잖아.
괜찮아. 생신 당일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에 올케의 SNS를 봤습니다. 고깃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생 가족, 그리고 사촌들까지 있었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쁘니까, 내가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가족 모임마다 저는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 요즘 맨날 엄마만 빼고 모이시던데. 아니야. 외할머니 바쁘신가 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왜 저만 자꾸 빠지는 걸까요? 손이 저려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니까. 그래도 동생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참을수록, 양보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결국에는 저를 완전히 버릴 거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은아, 너 잠깐 와봐. 집에 가니 민재와 올케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상속 포기 동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집, 민재 명의로 옮기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해해줘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슴 한편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께서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엔 민재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가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 이름으로 된 거 맞지?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만들어 두신 적금이었습니다. 1,000만 원. 제가 25살 때부터 아버지께서 조금씩 넣어주신 돈이었습니다. 이것도 민재 빚 갚는 데 써야겠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거였습니다. 유일하게 제 이름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올케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집도 포기했잖아요. 예금이며 차도 다 포기했으면서 고작 1,000만 원 때문에 그래요? 올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준호 학원비 내야 하고. 학원비, 어머니가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네가 뭘 해줬다고 우리한테 이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고작 매달 50만 원씩 용돈 줬지? 민재는 30년간 100만 원씩 줬어. 내가 준 돈은 민재의 반도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500, 장례비 300. 그것도 다 합쳐봐야 고작 800이야. 민재는 30년 동안 우리 집 생활비 다 됐어. 민재가 거들었습니다. 누나, 우리 가족이잖아. 겨우 1,000만 원 때문에 이래? 우리는 8억 빚에 죽겠는데 언니는 1,000만 원이 아까워요? 올케가 쏘아붙였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사실은 너 우리 친딸 아니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양아야. 생후 한 달 됐을 때 데려왔다. 민재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입양 확인서.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나는 우리 가족도 아니야. 고작 1,000만 원 때문에 오버하지 말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50년 키워줬어. 네 친엄마는 너 버렸어. 그 은혜도 모르고 돈 몇 전에 집착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나가. 이젠 이 집 아니야. 저는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에 든 입양 확인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50여 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저는 아들 준호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낯선 방 한 구석에 앉아 입양 확인서를 펼쳤습니다. 생모 강혜정. 입양일, 생후 36일. 손으로 그 글자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강혜정, 제 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식당 일도 못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고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입양 기록 찾아봐. 혹시 친부모가 너를 찾고 있을 수도 있잖아. 영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혹시 제 친어머니가 저를 찾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저는 중앙임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 컴퓨터를 두드리며 기록을 찾으셨습니다. 53년 전 입양된 이지은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생모 강혜정, 당시 21세. 그리고 그 아래에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모 연락처 변경 기록 15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모님께서 계속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셨다고, 50년 동안 딸을 찾으셨다고.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20년 전 딸을 찾습니다. 연락 주세요. 10년 전 제발 연락 주세요. 6년 전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록 6개월 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모님은 올해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50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고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법인 정한입니다. 이지은 씨 맞으시죠? 고 강혜정 여사의 유언 집행 변호사입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녀 확률 99.99%.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서류 뭉치를 펼치셨습니다. 상속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시가 35억. 제주도 토지 3필지 80억. 삼성전자 외주식 120억. 정기예금 및 현금 30억.
미술품 및 귀금속 35억. 총합 약 300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혜정 여사는 H그룹 창립자 강만식 회장의 외동딸이셨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유언 영상이 있다며 태블릿을 켜셨습니다. 화면에 70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마른 몸 하지만 또렷한 눈빛, 그리고 제가 거울에서 늘 보던 눈매였습니다. 지은아,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엄마가 너를 찾은 거겠지. 늦어서 미안해. 화면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21살에 저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미국으로 보내버렸다고. 혼자 저를 낳았지만 외할아버지가 가문의 수치라며 저를 빼앗아 입양을 보냈다고. 그 뒤로 50년을 저를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셨다고, 저만 찾으면 됐다고. 매년 제 생일마다 입양원에 전화하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생일도, 입학식도, 결혼식도. 화면 속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췌장암 사기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 돈은 다 네 거야. 엄마가 평생 모은 거. 부디 행복해라. 사랑한다. 내 딸.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저를 찾으셨던 진짜 엄마. 저를 버린 게 아니었던 엄마. 하지만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는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던 적 없는 화면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3년 만에 찾은 진짜 엄마. 하지만 6개월 늦게 찾은 엄마. 엄마,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단 한 번이라도 엄마를 안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일기장이 있다고, 50년치 일기라고. 매년 제 생일 5월 15일에만 쓰신 일기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지은아. 첫 돌이구나. 어디서 뭘 먹고 있을까? 엄마는 오늘도 널 찾았어. 두 번째 페이지. 지은아. 초등학교 들어갔을 나이네. 친구는 사귀었을까? 10번째 페이지. 지은아.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엄마는 이제 혼자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지은아.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꼭 찾아야 하는데. 사랑한다. 내 딸.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이제야 찾았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300억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H그룹 창립자 강만식 회장의 외손녀가 50년 만에 확인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뒷모습이었습니다. 1972년생 여성, 서울 강서구 거주, 식당 종업원, 20대 아들 1명.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 댁에서는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던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막에 1972년생이라고 떴고 강서구 식당 종업원이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민재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H그룹 손녀 상속 300억이라는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라는 걸 알아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재, 올케, 그리고 연락한 지 10년도 넘은 친척들까지 문자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제 와서 축하한다고요? 이제 와서 급하다고요? 사흘 후였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민재, 올케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전화를 왜 안 받냐고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고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가족이잖아. 나 빚만 좀 갚으면 돼. 5억만 빌려줘. 가슴이 답답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전 어머니 딸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화나서 그랬던 거라고, 미안하다고, 집에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저는 고아라고, 우리가 주워 키웠다고.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올케가 낮은 목소리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재가 50년을 키워줬는데 그 값어치가 5억도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를 500만 원 때문에 쫓아내셨잖아요. 저한테 남남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신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어머니가 식당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좀 보라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 사람, 엄마한테 왜 저래? 요즘 젊은이들은 효도를 몰라.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퇴근길에는 올케가 나타났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20년 넘게 한 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민재가 술에 취해 식당에 왔습니다. 5억만 달라고 제발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장님이 나오셔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민재는 50년 키운 값어치가 5억도 안 되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결국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매일 아침 마주치는 어머니의 얼굴, 술 취한 민재의 고함, 올케의 집요한 전화. 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한 달 후 민재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이지은은 50년간 양부모의 부양을 받았으므로
도의적 책임으로 양부모 노후 부양비를 지급하라. 청구액 3억 원.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도의적 책임이라고요? 저를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부양비를 달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유언을 집행했던 법무법인 정한 변호사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으셨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안에서 양가족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업무방해, 협박 행위 즉시 중단할 것,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식당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를 기다렸습니다. 올케는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케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300억 받고 가족 버린 폐륜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50년 키워준 부모 버리고 돈만 챙겼다는 내용, 빚진 동생한테 푼돈도 안 빌려준다는 거짓말이 가득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돈 생기면 사람 변하나 봐요. 부모님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 안 하나 저런 사람이 300억을. 식당에서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맞네. 300억 받고 가족 버린. 숨이 막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사장님께서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퇴근길 저는 발걸음을 옮길 힘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식당 앞 소란, 협박 전화, 인터넷 허위글까지 전부. 변호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양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미쳤어? 가족한테 소송을 걸어? 나 진짜 가만 안 둬! 저는 그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전달했습니다. 추가 증거가 됐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 앞에 어머니, 민재, 올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민재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올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척했습니다. 판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피고인 민재가 원고의 근무지를 수차례 방문해 업무를 방해했습니까? 민재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50년을 키웠다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가족인데 왜 이러냐고. 판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피고인 김미숙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까? 그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진짜 저희를 버렸잖아요. 올케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폐륜녀라는 표현이 사실입니까? 원고가 정말 가족을 버렸습니까? 올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서류를 넘기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고를 입양하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하고 소액의 적금 때문에 고아라 부르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그 후 원고가 유산을 상속받자 금전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올케는 손수건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릴 차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세상의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리였습니다.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저는 생후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입양됐습니다. 평생을 딸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은 동생의 빚 때문에 저를 고아라고 부르며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수십 년간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병원비를 제 적금을 깨서 냈고 장례비도 제 한 달 월급으로 치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산을 상속받자 그들은 가족이라며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50년 넘게 저를 찾던 친어머니를,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저만 기다리셨던 어머니를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H그룹 상속녀 평생 양보하다 배신당해. 양부모 소액 적금 때문에 쫓아낸 딸 거액 상속 알고 요구. 법원 양가족에게 손해배상 판결.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양부모가 더 폐륜이네요. 평생 용돈 드렸는데 너무하네요. 적금 하나 못 가지게 해놓고 나중에 억 단위 요구라니. 진짜 엄마가 50년 찾으셨다니 눈물 나요. 폐륜녀라고 욕하던 댓글들이 사라지고 저를 응원하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판결로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댁 아파트의 일부가 제 몫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지은아, 제발. 집만은 건드리지 마. 엄마가 살 곳이 없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저는 고아라고. 고아는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걱정해야 할 가족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미안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올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딸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그날을 적은 돈 때문에 고아라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을 저는 이제 그들과 남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날 밤 저는 강남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남기신 집이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50년치 일기, 매년 제 생일에만 쓰신 일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은아, 첫 돌이구나. 어디서 뭘 먹고 있을까? 엄마는 오늘도 널 찾았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0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은아, 친구는 많이 사귀었을까? 공부는 잘할까? 엄마 닮아서 수학은 못할 텐데. 웃음이 났습니다. 20번째 페이지. 지은아, 스물이구나. 대학은 갔을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엄마는 아직도 혼자야.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은아,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꼭 찾아야 하는데 제발 이 일기를 네가 읽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내 딸.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제야 찾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집에서 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엄마.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평생 처음으로.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떳떳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놀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외할머니 사진 봐. 엄마 정말 많이 닮았어. 그치?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응, 그럴게. 제 평생 참고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제 것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저를 진짜 사랑했던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